나 미숙이 아니에요. 그 남자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이상하게 마음이 놓였습니다. 사람을 훑어보지 않는 눈, 필요 없는 말을 하지 않는 태도, 아이 과외 선생으로는 과분할 만큼 단정한 인상이었습니다. 흰색 셔츠는 언제나 깔끔했고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다그치지 않고 기다려주고 작은 변화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동네 엄마들 사이에서 그의 이름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서울대 출신, 예전에 투자회사에서 일했다는 말. 무엇보다 아이 성적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진짜 괜찮더라. 우리 애 수학 20점 올랐어. 그 말을 듣고 나는 그에게 연락했습니다. 처음 상담을 받던 날 그는 아이 성적표를 꼼꼼히 봤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신감이 없을 뿐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아무도 우리 아이를 그렇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학원 선생은 늘 부족하다고만 했고 남편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남편은 늘 바빴습니다. 집에 있어도 휴대폰만 들여다봤고 아이 이야기를 꺼내면 알아서 해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는 날도 드물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우리는 이미 남이었습니다. 그게 싫어서 나는 점점 그 선생과 마주하는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수업이 끝난 뒤에도 그는 쉽게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아이 이야기, 진로 이야기, 어느 순간부터는 내 이야기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는 늘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끼어들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그저 들어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참 담담하신 분이에요. 그 말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봐 준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보이는 건 지친 얼굴, 무표정한 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비친 나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수업이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어머님. 산책 좀 하시는 게 어때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산책이라니. 언제 마지막으로 산책을 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무슨 산책을요? 왜요, 어머님도 쉬셔야죠. 그 말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쉬어도 된다는 말. 누군가 내게 허락해 준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가끔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엔 아이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점점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도 조금씩 꺼냈습니다. 저도 결혼했었어요, 오래전. 일이지만 지금은요? 혼자 삽니다. 오래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도 외로웠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어느 날 동네 카페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혼자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나는 친구를 기다리는 중이었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그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혼자 계세요? 내 작업 좀 하고 있었어요.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데 늦는데요. 그럼 잠깐 앉으세요. 우리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그는 조금 피곤해 보였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조금요, 아이들. 가르치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무거울 때가 있어요. 선생님도 그런 날이 있으시군요. 당연하죠. 저도 사람인걸요. 그 말에 나는 웃었습니다.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힘든 날이 있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친구가 연락을 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친구가 못 온대요.
그럼 저는 이만. 아, 벌써요? 조금만 더 계세요. 저도 혼자 있으면 심심해서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앉았습니다. 우리는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이야기, 사소한 고민, 그런 것들. 하지만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짜 대화를 나눈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침대에 누워 바로 잠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다정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그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어제 좋았습니다. 오랜만에 편하게 이야기 나눴어요. 나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감사했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자주 문자를 주고받았습니다. 처음엔 아이 이야기였지만 점점 다른 이야기가 섞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하루를 이야기했고 나는 내 하루를 털어놨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지금 통화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늘 날씨가 참 좋더라고요. 혹시 시간 되시면 잠깐 나오실래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대답했습니다. 어디서요? 공원 입구에서 뵐까요? 나는 화장을 고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은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원 입구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서 있는 그는 낯설어 보였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공원을 걸었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요즘 많이 외로우세요? 그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외롭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요, 가끔 이게 맞나 싶어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지. 나는 그를 봤습니다. 그의 눈에 외로움이 가득했습니다. 나와 같은 외로움. 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봤습니다. 그의 손이 내 손 옆에 있었습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닿을 거리. 그날 밤 그는 먼저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흔들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나로 하여금 먼저 다가오게 만드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볼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의 옆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계속 들렸습니다. 저도 외로워요. 다음 날 동네 엄마들과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 선생님, 참 다정하시죠? 우리 애 진로 상담도 해주시고. 다른 엄마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는데 정말 친절하시더라. 내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집에만 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집에도 가는구나. 자주 가세요? 응. 한 달에 2~3번 상담도 해주시고. 나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속은 불편했습니다. 질투 같은 게 올라왔습니다. 그가 다른 여자와 이야기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다른 집도 자주 가세요? 답장이 왔습니다. 내 아이들 상담하러요, 왜요? 아니에요. 궁금해서요. 어머님 걱정하시는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에 안도하면서도 이상하게 더 불안해졌습니다. 특별하다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닐까? 며칠 뒤 수업이 끝나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안 좋으세요? 그래요? 그냥 피곤해서요. 무슨 고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에 잠을 못 잔다고. 당신 생각에 밥맛도 없다고. 어머님,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잠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나를 완전히 넘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습니다. 그날 밤 나는 남편 옆에 누워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했고 부드러웠고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다음 날 남편과 싸웠습니다.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설거지를 안 했다, 빨래를 안 겠다, 그런 것들. 하지만 우리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집에 뭐하러 있어? 그럼 당신은 뭐 했어? 애 하나 제대로 못 가르치면서.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아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나는 울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저 지금 힘들어요. 어디 계세요? 제가 갈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지 않으시잖아요. 어디 나오세요. 제가 차 가지고 갈게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했습니다. 나는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운전만 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강가에 멈췄습니다. 밤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어머님, 울지 마세요. 그가 내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생님,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알아요. 그는 나를 안아줬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남편은 나를 이렇게 안아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차 안에서 오래 있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번져 있었고 눈은 빨갰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가슴은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그가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괜찮으세요? 네. 덕분에 괜찮아요. 다행이에요. 언제든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고마워요. 선생님, 우리의 관계는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습니다. 어느 날 그는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마치 나를 걱정하는 사람처럼. 어머님, 요즘 재테크에 관심 있으세요? 재테크요? 잘 모르는데요. 투자 같은 거요. 요즘 많이들 하시잖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잘 모르고 남편이 다 관리해서요. 그렇군요. 그런데 말이에요. 어머님도 본인 돈을 좀 관리하시는 게 어때요? 제 돈이요? 내 남편 몰래 조금씩 모으는 거요. 나중을 위해서.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 돈, 내가 관리하는 돈,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당연하죠, 요즘. 여성들 다 하세요. 남편한테 의지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분들 많아요. 그 말에 설득당했습니다.
나도 내 돈이 필요했습니다.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돈.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제가 좀 아는 게 있어요. 예전에 투자회사에서 일했잖아요. 그는 노트북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래프, 숫자, 복잡한 차트. 나는 하나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안전한 투자처예요. 수익률도 괜찮고 위험도 거의 없어요. 정말요? 네, 제가 직접 확인했어요. 그래서 저도 돈을 좀 넣었고요. 그 말에 믿음이 갔습니다. 자기 돈도 넣었다면 안전하겠지. 얼마나 넣으면 되는데요? 처음엔 적게 시작하세요. 1,000만 원 정도? 1,000만 원. 큰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몰래 모아둔 돈이 있었습니다. 명절 용돈, 친정에서 받은 돈, 조금씩 모은 돈. 생각해 볼게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생각하시고요. 그는 절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믿음을 줬습니다. 며칠 뒤 나는 결심했습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해볼게요.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선생님 말씀대로 저도 제 돈이 필요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는 계좌번호를 알려줬습니다. 나는 돈을 보냈습니다. 송금 버튼을 누르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를 믿었습니다. 한 달 뒤 수익이 났습니다. 100만 원. 그는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익 났어요. 정말요? 네, 확인해 보세요. 나는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돈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당연하죠.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나를 속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였으니까. 그 뒤로 나는 더 큰 돈을 맡겼습니다. 2,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남편 몰래 대출도 받았습니다. 집을 담보로.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익은 계속 났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나는 그 돈으로 작은 사치를 부렸습니다. 옷도 사고 화장품도 샀습니다. 남편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동네 엄마들 사이에 묘한 긴장이 흘렀습니다. 누가 선생님과 더 가까운지, 누가 더 오래 알고 지냈는지. 카페에서 마주치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어느 날 한 엄마가 나를 불렀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는 조용한 카페로 갔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혹시 선생님이라 사귀는 거야? 나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요즘 너 표정이 이상해서. 무슨 표정? 행복해 보여.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부정도 인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심해, 남편한테 들키며 큰일 나. 너도 뭔가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알았습니다. 그녀도 뭔가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여자 있어요? 잠시 침묵. 왜 그렇게 불안해하세요? 어머님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 말에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믿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뒤
동네 마트에서 다른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화장이 진했고 옷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 좋아 보이네. 응,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그냥 운동 좀 하고. 그래.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녀도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나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화장은 진했고 옷은 예뻐졌고 표정은 밝아졌습니다. 이게 사랑의 힘일까? 아니면 불륜의 얼굴일까? 그날 밤 남편이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래? 뭐가? 너 뭔가 이상해. 무슨 소리야? 아니야. 그냥 예전이랑 다른 것 같아.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걸까?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걸까? 다음 날 그에게 더 큰 돈을 맡겼습니다. 1억.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위험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건 투자가 아니라 관계를 붙잡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돈을 맡기면 그는 더 자주 연락했습니다. 더 오래 만났습니다. 더 다정했습니다. 나는 그게 좋았습니다.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다면 기꺼이 지불할 용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곧 큰 수익이 날 거예요. 정말요? 네, 이번엔 정말 크게 벌 수 있어요. 나는 설렜습니다. 큰 돈을 벌면 남편을 떠날 수 있을까? 그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 수익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그는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처음엔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예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찾아갔지만 모르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여기 누가 살았는데요? 누구요? 저희 1년째 살고 있는데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나는 경찰서로 갔습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물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되십니까? 1억 4천만 원입니다.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분명 다른 피해자가 있을 거라는 걸. 며칠 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모두 동네 엄마들이라고. 경찰서로 갔습니다. 대기실에서 3명의 여자를 만났습니다. 모두 아는 얼굴이었습니다. 카페에서 마주쳤던 엄마들. 우리는 서로를 봤습니다. 말없이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하고 무겁고 고통스러운 침묵. 한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너도 당한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마나? 1억 4천. 나는 3억. 나는 5억.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분노도 후회도 수치심도 모두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조사를 받았습니다. 언제부터 알았는지, 얼마를 맡겼는지,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는 모두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 우리한테 뭐라고 했어? 특별하다고. 나한테도 그렇게 말했어. 나도. 우리는 모두 같은 말을 들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똑같은 문장, 똑같은 톤, 똑같은 거짓말. 당신만 특별하다. 우리 관계는 진짜다. 다른 사람은 관심 없다.
우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디야? 밖에. 집에 와. 할 말이 있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이 알았구나. 집에 도착하자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경찰서에서 연락 왔더라.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출 받은 것도 알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게 끝이야? 남편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남자랑 뭐 한 거야? 아무것도. 거짓말하지 마. 다 알아. 남편은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에는 우리의 문자 내역이 있었습니다. 경찰이 남편에게 보여준 모양이었습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울었습니다. 변명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뭘 잘못했어? 그 말에 가슴이 아렸습니다. 남편의 잘못은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것뿐. 하지만 그게 나를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관심이 없었잖아. 그래서 바람을 피워? 바람이 아니야. 나는 사랑이었어?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이었을까? 정말 사랑이었을까?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혼하자. 그 말에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견딜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돌아올 것 같아? 남편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텅 빈 마음, 모든 게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동네 엄마들에게 소문이 퍼졌습니다. 우리 4명이 사기를 당했다는 것, 불륜관계였다는 것.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이들도 알게 됐습니다. 아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엄마가 바람을 피웠다고, 엄마가 사기를 당했다고. 아이는 울면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사실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법원에서 통지가 왔습니다.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사기범이 잡혔다고. 재판날 우리 4명은 법정에 모였습니다. 방청석에는 남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우리를 봤습니다. 피고인이 들어왔습니다. 그였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수염은 길었고 얼굴은 수척했고 옷은 낡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인,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네.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감정이 없는 목소리였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그는 우리를 봤습니다. 한 명씩 천천히. 그리고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사랑한다는 말도, 미안하다는 말도,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짧은 사과 한마디. 한 여자가 소리쳤습니다. 그게 다야? 우리 인생 망쳐놓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검사가 구형했습니다. 징역 10년. 피해 금액은 총 18억. 4명의 여자에게서 빼앗은 돈이었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끝났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징역 7년. 일부 금액은 돌려주라는 명령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돈은 이미 없었습니다. 도박으로 날렸다고 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우리 왜 이렇게 됐을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집을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이는 친정에 맡겼습니다.
나는 텅 빈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화장은 지워져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고, 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게 나였습니다. 사랑에 속고, 돈을 잃고, 가정을 잃은 여자. 며칠 뒤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우리는 말없이 커피를 마셨습니다. 한참 뒤에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사람 아직도 생각나?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친 거 같아. 나를 망친 사람인데. 아직도 생각나. 나도. 우리는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습니다. 미친 것 같았습니다. 우리를 배신한 사람을 아직도 그리워하다니. 그 사람 우리 진짜 사랑했을까? 아니겠지. 처음부터 계획이었겠지. 하지만 한 여자가 말을 멈췄습니다. 우리는 알았습니다. 그녀가 하려던 말을. 하지만 우리는 진짜였다고 믿고 싶었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와 그와의 문자를 봤습니다. 지우지 못하고 남겨둔 대화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어머님은 특별해요. 당신 같은 분은 처음이에요. 우리 관계는 진짜예요. 이 문장들을 다른 여자들도 받았을 겁니다. 똑같은 문장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문장을. 나는 웃었습니다. 울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바보였을까. 휴대폰을 던졌습니다. 화면이 깨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깨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이를 데리러 친정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이제 어쩔 거니? 모르겠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게요. 돈은 어떻게 하고? 일하면 되죠. 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망한 눈빛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나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아이가 나왔습니다. 엄마, 응? 엄마는 왜 그랬어?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사랑 때문이었을까? 외로움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바보였던 걸까? 미안해. 미안하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이가 맞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다시 시작할게. 어떻게? 일하고, 돈 벌고, 너 잘 키울게.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는 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나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를 사랑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선택받고 싶었던 건 아닐까? 특별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 남편은 나를 평범한 아내로 봤습니다. 집안일하고 아이 키우고 그저 그런 여자.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나를 특별하게 봐줬습니다. 아니,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연극이었습니다. 대본이 있었고, 배우가 있었고, 관객이 있었습니다. 나는 관객이었습니다. 그의 연기에 속아 넘어간 몇 달이 지났습니다. 이혼은 성립됐습니다. 집은 팔렸습니다. 빚은 남았습니다. 나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아이와 둘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얼굴은 수척해졌습니다. 하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옛날 동네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나를 봤습니다. 우리는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서로를 모르는 척 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또
놀림받았어. 뭐라고? 엄마가 사기꾼한테 속았다고. 나는 아이를 안아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나중에 크면 이사 갈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멀리? 응, 아주 멀리.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일부 돈이 돌아왔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빚을 조금 갚을 수 있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과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서로 상처만 떠올리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가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한 명은 이혼했고, 한 명은 이사를 갔고, 한 명은 우울증 약을 먹는다고 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에 배신당한 상처, 돈을 잃은 것보다, 가정을 잃은 것보다 나 자신을 잃은 게 가장 아팠습니다. 어느 날 뉴스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고,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나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를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그가 떠올랐습니다. 다정했던 목소리, 따뜻했던 손길, 거짓말이었던 사랑. 그 모든 게 가끔 그리웠습니다. 미친 것 같았습니다. 나를 망친 사람을 그리워하다니.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는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했던 순간이었으니까. 비록 거짓이었어도 2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조용하고 말이 없고 상처받은 아이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를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미안함을 갚기 위해서. 어느 날 아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나 대학 가면 멀리 갈 거야. 응? 서울 아니면 더 멀리. 왜? 여기 싫어, 모든 게 싫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곳은 아이에게도 상처였습니다. 알았어. 엄마가 도와줄게. 아이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미소였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대학. 아이는 집을 떠났습니다. 나는 혼자 남았습니다. 빈집에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아이를 위해 살았는데 아이가 떠나고 나니 허전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이 늘었고 머리는 휘어졌고 눈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는 늙어가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어느 날 옛날 동네를 지나갔습니다. 그가 처음 왔던 카페, 우리가 걸었던 공원, 그날 밤 차를 세웠던 강가, 모든 게 그대로였습니다. 변한 건 나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날 밤이 떠올랐습니다. 그가 나를 안아줬던 순간, 따뜻했고 포근했고 거짓이었던 순간, 나는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펑펑 울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집으로 돌아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와의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아이 과외하던 날 찍은 사진. 그는 웃고 있었고 나도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을 찢었습니다. 한 조각 한 조각 모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그의 손길이, 그의 거짓말이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지금도 가끔 그 목소리가 떠오릅니다. 다정했고 조심스러웠고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그 말이 가장 잔인한 거짓말이었습니다. 나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외로웠고 약했고 쉽게 속는 여자였습니다. 4년이 지났습니다. 아이는 취직했습니다. 서울에서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딱 그 정도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식당에서 일했습니다. 빚은 거의 갚았습니다. 이제 조금씩 모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뭘 위해 모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서 손님을 받았습니다.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옛날 동네 엄마, 피해자 중 한 명. 우리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문하시겠어요? 나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메뉴를 봤습니다. 된장찌개 하나요? 네. 주문을 받고 주방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음식을 내갔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먹었습니다. 계산할 때 그녀가 말했습니다. 잘 지내? 그럭저럭. 나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식당을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무거운 발걸음. 우리는 닮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처럼 힘들게 살고 있을까? 아니면 이미 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연결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여전히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변한 건 없었습니다. 다만 상처가 조금 아물었을 뿐. 어느 날 뉴스에서 비슷한 사건을 봤습니다. 또 다른 남자가 또 다른 여자들을 속였다고.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과외 선생으로 접근해서 신뢰를 쌓고 사랑을 속삭이고 돈을 빼앗고 사라졌다고. 나는 그 여자들이 이해됐습니다. 왜 속았는지, 왜 돈을 줬는지, 왜 사랑했는지. 외로움은 사람을 약하게 만들었습니다.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이야기를 보는 것 같아서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다시 그를 만날까? 아마도 아닐 겁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의 나는 너무 외로웠으니까. 지금도 가끔 그가 떠오릅니다. 꿈에서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다정하고 나는 여전히 바보입니다. 꿈에서 깨면 허전합니다. 이게 내 삶입니다. 사랑에 속고 돈을 잃고 가정을 잃고 나를 잃은 삶. 하지만 살아야 합니다. 아직 살아있으니까. 가끔 묻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사랑한 게 잘못일까? 외로웠던 게 잘못일까? 답은 없습니다. 다만 후회만 남았습니다. 깊고 어둡고 지울 수 없는 후회. 오늘도 나는 일하러 갑니다. 식당으로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손님을 받습니다. 평범한 하루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은 여전히 아픕니다.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어머님은 특별한 분이에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선택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한 말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로 오래 함께 해주세요.